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런 모험을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든 총력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정청래 대표 못지않게 조급함과 절박함을 또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어준 씨나 아니 유시민 작가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는 것 같고 뭐 다스베이다 400회 특집 방송 은 뭐 지난주 예고가 된 것 같고 또 내일부터 또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간다는 얘기도 돌고 그러니까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유시민 작가까지 등판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겸손님들과 뉴스공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코어 지지층 얘기를 하면서 코어 지지층은 가치 연대라서 자기 정체성하고 충돌하면 이게 바뀐다, 그러니까 등 돌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어떤 약간 압박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코어 지지층이란 건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층 같은 건데 이게 돌아서면 유시민 작가 그 식의 피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김어준 씨가? 근데 저는 이제 김어준의 궤변이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 네. 저 그렇게 보는 게 뭐 김어준, 유시민 이 두 분이 다 이제 뭐 모든 걸 걸고 아마 이번에 참전할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 코어 지지층 이야기는 앞에 네.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생략이 된 게 네. 김어준 씨의 코어 지지층이 지금 돌아서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시민 씨의 코어 지지층이 돌아서는 거죠. 딴지 게시판을 당연하죠. 왜 그걸 이재명 대통령의 네. 코어 지지층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들은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안 흔들리니까 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네네. 효능감에 기반해서 그렇죠. 아니 소위 말하는 지금 뉴이재명 그룹들도 물론 네. 중도에서 일부 나간 건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를 지금 문제로 인식을 하고 디커플링이 돼서 보지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코어 지지층 얘기도 그냥 싸잡아가지고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 날아간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김어준 씨의 코어 지지층, 딴지 게시판 유저들이 돌아서는 건데 그분들은 원래부터 코어 지지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잠시 정거장처럼 온 거죠. 왔다가 또 정거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부여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 우리 말 안 들으면 정권 날아간다는 식의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전 김어준 씨의 오히려 속내가 그 검은 속내가 훨씬 더 저는 백일화에 더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정치적 열기가 식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신 변호사 얘기했듯이 마치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경고음을 내듯이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열기는 좀 식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전체의 국정과제로 봤을 때 부분적인 그런 이슈를 내세워가지고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정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으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네.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전형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휘둘렸잖아요. 끊임없이. 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조금은 더 이 국정 운영을 확정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좀 더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정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코어 지지층을 내세워가지고 네. 코어 지지층이 요구하는 그런 뭐 가치, 네. 코어 지지층이 요구하는 정책 그게 뭐냐 물어보면 결국엔 다시 무슨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내란 청산 도돌이표 같은 얘기예요. 네.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네. 때문에 그런 어떤 지지층의 열기는 좀 식어도 된다. 그게 오히려 정부가 국정 운영을 폭넓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성과를 내고 통치 효율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 이게 코어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너무 뜨거우면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아 저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닌가 보다. 튕겨져 나오죠. 네, 그 뜨거운 지지층이 자꾸 우리는 너희랑 달라. 우리 여기 함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만의 이너서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선긋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도를 넘냐면요. 그전부터도 이재명 대통령 공격은 하고 싶은데 못하다가 정성호 장관, 조상호 보좌관, 김민석 총리 주변만 때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하는 것까지도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도 맘대로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자신들 결제 맡으라는 얘기죠. 김어준 씨 결제 맡아서 하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선출되지 않은 영구 권력의 오만한 태도입니까? 거기다가 아까 뭐 감정 식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네. 그 시사인 조사를 보면요. 감정 온도라는 거를 조사를 네, 했는데 그랬죠. 김어준 씨
21인가요? 아니 19요. 19인가요? 전한길 씨가 이제 18도. 아, 19, 18? 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분들에 대한 감정이 오히려 식고 있어요, 네. 지금. 국민들로부터. 300도에서 이제 18도, 19도, 전한길 18, 김어준 19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열망은 뜨겁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본인들의 그런 영향력이 지금 감소되고 있고 자신들이 기득권은 지키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인사도 유능하게 네. 진영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쓰겠다고 하니까 발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지금. 아. 자기 쪽 사람 안 쓴다는 얘기를 유시민 전 장관도 나와서 하잖아요. 아니 언제 대통령이 안 썼습니까? 능력 있으면 대통령이 네. 알아서 쓰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뭐 우리 쪽 사람 안 쓴다고 자꾸 투정 부리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감정 온도를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의 영향력도 네. 앞으로 계속 이런 노선을 가잖아요. 국민들이 더 외면할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업데이트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유시민 전 장관님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 방송을 살펴는 보겠지만 전혀 영향가는 없을 걸로 저는 봐요.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매블쇼나 이제 경공이나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재단하고도 이제 선을 긋고 이제 상임이사 자리 이제 상임 고문. 놓고 상임 고문인가요? 자리 놓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앞으로 할 정치 비평이 노무현 재단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선전포고 같은 그런 인사말을 남기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참전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이제 팔걷어붙이고 작심하고 나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지 마시라.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혹은 민주당의 정치를 위해서도 혹은 본인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정치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분입니다. 유시민 작가도 김어준 씨도. 네. 그러니까 정치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이 그렇게 좌우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유시민 작가는 그 현 정부의 정치나 혹은 민주당의 정치를 어떤 통치의 효율성과 성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레거시,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무현의 레거시 이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때의 기억, 그때의 뭐 그 본인들이 겪었던 고통, 또 그런 어떤 레거시에 대한 충성, 뭐 의리 이런 걸로 정치를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내지는 정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할 만큼 했어요. 지금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그 과정에서 아니 민주당이 어려운 시절을 그런 어떤 기억과 또 충성과 의리로 버티고 그러면서 정권도 교체하고 해왔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걸로 통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 달라져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장강의 뒷물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물러서 있어야 된다. 그렇더라도 그 개개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얼마든지 저는 보존되고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도 못 질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네. 하는 게 전 이제 족보 정치라고 불러요. 아. 항상 족보를 가지고 너 몇 촌이야 촌수 계산해가지고 가까울수록 이제 고위직으로 가는 끼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거 피검사. 사실 노무현 전 그쵸, 피검사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족보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족보 없었잖아요. 아니 원래는 DJ 때 들어와서 동교동계를 밀어내면서 자신들의 족보를 만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이 족보 정치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껴있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시선에서 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족보 안에 있는 인물이더라도 유능하면 쓰는 거고 비족보 출신들도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유능함을 가지고 네.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들은 여전히 이런 족보 정치에 갇혀가지고 이 시대가 바뀌는 걸 모르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가 중세 시대가 이제 넘어오게 된 게 활자의 발명, 이 인쇄술의 발명이잖아요. 정보를 공유하게 됐어요. 아니 이제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제는 해석 권력을 독점하는 게 깨진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해석 독점 권력으로 존재를 했던 거죠. 본인들이 각주를 달고 해석을 해서 방향이 저쪽이야 하면 좌표가 찍히는 건데 이제는 그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냥 공개를 다 해버리세요. 그냥 다 공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기자님들도 아마 할 일이 많이 전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많아졌죠. 그걸 다 봐야 그러니까 돼. 회의를 가서 옛날에는 정보 전달이 주된 네. 거였다라면 거기서 이제 유통 왜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다 공개가 되니까 조금 부정확하게 기사 쓰면 국민들이 다 보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는 흘러가고 있고 투명화되고 족보를 깨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우리 족보에 있는 사람들 왜 안 쓰냐, 순혈주의 왜 안 하냐.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유시민 전 장관님도 지금 못 이길 싸움에 도전하고 있어서 정청래 대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겨도 잃고 져도 잃어요. 근데 유시민 전 장관님은 아예 이기지도 못할 싸움에 왜 저렇게 모든 인생의 남은 열정을 다 거시는 건지 좀 안타까워요. 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족보 정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그 한찬식 신임 청와대 그 민정수석만 해도 이게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가는 게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비검찰 출신이 발탁이 됐을 때 좀 이례적인 일로 언론도 보도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또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집착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정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과거에 정치검찰의 폐해 크죠. 그러나 검사 출신이면 다 정치검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어떤 그 직업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 출신이면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이런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하고 좀 불편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직 환경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은 당시에 자기 직무를 수행한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없는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억지로스러운 기소를 하고 그게 뭐 법원에 가가지고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용 안 했을 거고 기용할 수가 없죠. 근데 오히려 신구 정권 교체기에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사에 있어서 무리수를 뒀던 거를 하나의 법적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 이제 블랙리스트와 같은 거는 때문에 오히려 정권에 전 도움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 정부에서 그 사람을 기용하는 건 마치 검찰 개혁에 대한 배신이고 지난 정부에 대한 배신이고 이제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글쎄요 뭐 검찰에서 평가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무슨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거나 이른바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통 경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주로 이제 기획 업무를 했던 네. 분이라고 얘기하고 당시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실무는 주진우 형사육부장이 다 한 거잖아요. 이분은 사실은 결재권자였던 거고 때문에 그것만으로 비토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야죠.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검증 안 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당연히 민정수석 기용하려면 지금 제도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남은 건데 제도 네. 수준의 개혁은 그거 말고도 중수청 출범해야 되죠. 공수처청 네. 공소청 네. 출범해야 되죠.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자칫하면 여기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자기 참모를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발탁한 걸 가지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흔들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공개적인 검증의 장에 올라가는 이를테면 국회 네. 청문회를 통해서 뭐 인준을 받거나 네. 그런 장관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참모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비서를 임명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흔들면 저는 대통령이 인사권에 도전하는 건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만 가야 된다. 내지는 비검찰 출신만 와야 된다. 무슨 룰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네. 저는 비검찰 출신이 가서 대형 사고를 친 사례를 알고 있어요. 조국 전 민정수석 가가지고 검찰 개혁을 해놓고 났더니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튀어나왔어요. 다시는 그 길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검찰 출신이 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수사권 조정 때도 분란이 많았죠. 저는 불안해요. 근데 오히려 검찰 출신은 그 검찰 출신이 기득권과 야합해서 실수만 안 한다면 사고만 안 친다면 오히려 내부를 더 잘 아니까 수술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로서 본인의 네.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뭐 검찰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런 악마화에 의지하는 것은 네. 아마 본인들이 지금 팔고 싶은 히트 상품 보안 수사권 폐지와 연결시켜서 검사들은 숟가락도 갈아서 칼을 만든다 이 논리로 연결해야 되니까 네. 이 한찬식 수석을 악마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별로 설득력은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민주당 안에서도 메시지 내신 분들 보세요. 고민정 의원 그리고 추미애 의원 그리고 뭐 이성윤 의원 이분들 다 문재인 정권과 한 사연씩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핵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역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니들 검사들이 감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를 했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아니 문재인 정부는 성역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수사받으면 안 되는 정부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국 혁신당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 멤버들이 거의 다 그 문재인 정권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나 그쪽의 법무라인들이 다 가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묘하게 문재인 대통령 성역화를 지금 하면서 한찬시 수석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임명하지 마. 대통령께서도 비서 임명하지 마. 그럼 도대체 누굴 임명하란 말이냐 물어보면 우리 쪽 사람 또 쓰라는 거죠. 그분들의 주장은. 근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족보에 있든 족보 외에 있든 유능하면 쓴다는 거예요. 그 본인들의 유능성을 갖다가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누구 쓴다 그러면은 묻지마식으로 발목 잡는 반대를 하는 것은 별로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거버넌스를 재구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 박지원 그 내란 특검 특검보 했던 그 검찰 출신 있잖아요. 아니, 그분도 이제 고검 박정훈 부장검찰 변호사도. 출신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래서 쓴 사법제도 것 같아요. 비서관이 네. 됐죠.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를 다시 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필요한 그 검찰 업무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원론만 가지고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 시기처럼. 그리고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또 있었죠. 뭐 김조원 수석도 네. 있었잖아요. 네, 일가구 일주택. 직을 버리고 집을 택하시는 그랬죠. 분도 있었잖아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네. 그 비검찰 출신의 그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그나마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으로 문안했던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근데 약간 그때 후계 구도를 이렇게 하는 민정수석이 그렇게 막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한 게 그때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아니, 그 이제 노무현 이후로 대통령의 조국 수석. 특별한 신임이 있었고 네, 네. 뭐 비서실장까지 나중에 했으니까. 비서실장까지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특별한 경우, 예외적 네. 경우에 해당하고 그랬죠. 그 이외에는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끼친 폐해, 우병우처럼 못지않게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끼친 폐해도 커요. 네. 때문에 검찰은 안 되고 뭐 비검찰이어야만 되고 이거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고 프레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왜 한찬식 수석을 그 임명을 했는지 근거가 없다, 이유가 없다. 아 근데 왜 반대를 하는지가 아니, 근거가 왜 근거가 미약한- 다 일을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검증해서 임명했는데 그거보다 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 그리고 사실 그 왜 인사를 근거가 없다니? 정해놓고 순방 보고 브리핑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그럼 중요하다. 방법 있어요. 김어준 씨가 민정수석 하세요 들어가서 본인이 검증 다 하시고 본인이 한번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아니 뭐 자기가 검증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지만 유능하고 그 사람이 타당한 인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말을 왜 자꾸 입버릇처럼 얘기합니까? 그 되게 위선적으로 느껴져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저는 전당대회 결집용으로 네. 저 이슈를 띄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하게 반대하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전당대회 결집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검찰의 검만 붙어도. 싶어요. 예. 아니 오늘도 그 반명선언 비스무리하게 하던데요. 제가 아침에 김호희 씨 프로를 보니까 네. 거기 패널들 4명, 5명 앉아가지고 네. 뭐 이제는 뭐 다 뒷짐지고 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아, 내가 네. 실망했다는 의사들을 네. 오늘 다 표시하던데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고 약을 치고 그러면서 뒤에서 자꾸 반대하고 발목 잡고 하니까 저도 늘 여기서 비판했잖아요. 그럼 또 저는 또 비판받는 게 박지원 의원님 같은 어르신들은 좀 싸우지 좀 말라고 시끄럽다고 또 이렇게 저를 비판하시거든요. 제가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잘못됐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오늘 방송처럼 그냥 확실하게 반명의 길을 가시고 국민들을 속이지를 말아야지 기존처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밑에 깔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 얼마나 좀 위선적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불만이 많은 분인데 한 분 또 계신데 이제 조국 혁신당 전 대표 경기 평택을에서 이제 3위로 낙선하신 분이 뒤늦게 이제 10가지 질문 민주당에 묻는다. 이걸 올렸어요. 근데 답해야 될 그 10가지 질문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좀 황당한 질문 혹시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어떤 심리에서 이런 10가지 질문을 뒤늦게 이렇게 올렸을까? 저는 10개 다 황당했고요. 네. 뭐 하나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황당한 10가지 세트의 질문이고 네. 우리가 보통 교육의 핵심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조국 전 대표님은 진짜 질문을 잘 못하시니까 네. 항상 오답을 가지시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면은 저 10가지 질문을 그냥 요약하면요. 네. 그냥 민주당 반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인데 조국 혁신당은 조국 후보를 혁신하는 일은 안 하고요. 그냥 남에 대해서만 혁신을 요구만 하겠다.
보안 수사권, 요구권처럼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혁신을 네. 타당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저는 3등한 후보로서는 자기 반성과 자기 혁신 없이 네. 타인에 대해서만 혁신과 반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선거 불복 아니냐. 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 내가 민주당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뒤끝 됐다. 정치. 예, 네. 졌다. 약간 뒤끝 없어 장렬인 보여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굉장히 좀 이것도 이제 정치잖아요. 이런 형태의 정치는 이런 또 정치 형태 다 처음이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약간 그 이름을 하나 만든 게 이것도 뭐 자꾸 멸칭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름 따서 얘기하니까 조준동이라고 불려요. 조준동이 뭐냐면은 조국, 이준석, 한동훈 이렇게 비슷하다 그래서 묶어서 조준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준동 세 분 중에 전 조국 후보가 요즘에는 가장 이 정무적 감각이 가장 지금 약해 보여요. 나머지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은 별로 주목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뭐 10가지 질문하고 다니는 걸 보면 네. 많은 분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도 이준석 개혁신당이 대표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기 스토리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네, 어느 얘기 자체. 서사는- 동의는 안 되더라도. 네, 서사는 네. 만들었어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만든 자기의 서사가 뭔지